과거 우주기술의 최강자는 미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이강 체제의 균열을 낸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세 번째로 화성에도 착륙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달 연구기지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구상까지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누리호를 발사하고 다누리호를 달에 보냈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최소 6년 정도 벌어져 있다는 우리 정부의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첸세선입니다. 미국이 군대 5개 사단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던 첸 박사. 지성사에서 출판한 중국의 우주 굴기는 중국 과학자 첸 박사의 일생과 업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성과는 이른바 양탄 일성입니다.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보유한 것입니다. 원자탄이든 인공위성이든 로켓 발사체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1964년 핵무기, 1967년 수소폭탄 성공에 이어서 마침내 1970년 인공위성 발사까지 이뤄냅니다. 2009년 98세로 그가 사망했을 땐 중국 전역이 애도의 물결로 뒤덮였고 구글은 검색창 커버를 그의 이미지로 장식합니다. 1911년생인 첸 박사는 1932년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자 과학기술이 곧 국력의 지표라는 점을 절감합니다. 상하이 교통대학을 졸업한 그는 1935년 MIT에 진학합니다. 그의 전공은 항공공학, 항공기 설계였습니다. 1년 만에 석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에서 박사과정을 밟습니다. 칼텍 교수로까지 임용된 그는 제트 엔진을 연구하던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자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습니다. 바로 미군의 로켓기술조사단 일원이 돼서 패전국 독일이 만든 로켓 V2 생산 공정과 설계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학문적 명성을 쌓아가던 첸 박사는 1950년 미국을 강타한 메카시즘 광풍의 인생 최대 시련을 맞습니다. 미군이 그를 공산주의자로 의심해서 비밀 취급 자격을 취소한 것입니다. 우주기술은 대부분 군사 비밀 보안입니다. 비밀 취급 자격 취소는 사실상 현장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망한 첸 박사는 자신이 보유한 책과 연구 자료를 갖고 중국 귀국을 시도하다가 FBI에 체포가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미국의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해군 장관은 첸 박사의 능력은 5개의 사단에 필적한다. 귀국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동료들의 탄원으로 간신히 풀려난 첸 박사는 무려 5년간 감시를 받으면서도 제트 엔진과 제어공학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당시 중국 총리는 한국전쟁 미군 포로 조종사 10명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첸 박사의 귀국을 허락받습니다. 첸세선이 귀국하자마자 마오쩌둥은 직접 첨단 무기 개발을 지시합니다. 첸 박사의 첫 임무는 로켓 개발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중국의 인해 전술이 동원됩니다. 1956년 로켓 개발을 총괄하는 국방부 5호 연구원이 설립됐을 땐 연구원이 200명 정도였는데 1960년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도 원자탄, 유도탄, 항공기, 무선통신 설계도와 기술을 중국에 전수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R2 로켓입니다. 중국은 1958년 R2 모방 제작에 나섭니다. R2 부품을 하나씩 분해하면서 성능과 재료 특징을 분석해 역설계를 한 것입니다. 마침내 1960년 R2 최초의 복제품인 1059 생산이 성공합니다. 시험 발사에서 7분 만에 550km를 비행했습니다. 훗날 중국은 로켓 발사체 이름을 둥펑 1호로 바꿨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1964년 둥펑 1호 개량형인 둥펑 2호 발사에도 성공합니다. 이때 첸 박사는 로켓은 의심을 품은 채로 하늘을 올라갈 수 없다는 유명한 원칙을 수립합니다.
지상에서 성능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비행시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엔진 개발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과 진동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왔습니다. 비행시험에서는 페어링과 단분리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에선 엔진 연소가 불안정해서 일정이 자주 지연됐습니다. 중국은 이미 1950년대 전탄 시험대, 엔진 연소 시험대, 초음속 풍동을 확보해서 많은 난제를 사전에 해결합니다. 중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이끈 또 다른 원칙은 3단 발전론입니다. 3단 발전은 하나의 로켓을 생산할 때 다음 단계 로켓 설계와 시험 생산을 병행하고 그 다음 단계 로켓에 대해서 개념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로켓 개발과 함께 인공위성 연구에도 매진합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더 자극을 받습니다. 중국은 마침내 1960년 인공위성용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첸 박사가 수립한 우주개발 계획에 맞춰 중국 국방부 5호 연구원과 중국과학원 역학연구소가 설립된 지 불과 4년 만에 거둔 쾌거였습니다. 두 연구기관을 모두 관장했던 첸 박사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임무였습니다. 중국의 우주기술도 무섭게 발전합니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에 개를 탑승시키자 중국은 1966년 개발한 로켓 T7에 개 2마리를 실어 나릅니다. 중국은 핵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냅니다. 1962년 핵무기 개발을 위해 신설된 조직 중앙 15인 전문위원회의 총책임자가 당시 총리였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1964년 10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막에서 첫 번째 원자폭탄 시험에 성공합니다. 또 둥펑 2호를 중거리 핵탄두 발사체로 개량합니다. 마침내 1966년 핵탄두를 장착한 둥펑 2호가 비행에 성공합니다.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과 핵 로켓을 중국이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로켓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둥펑 3호는 2,500km 떨어진 필리핀 미군 기지, 둥펑 4호는 4,000km 떨어진 괌 B-52 기지, 둥펑 5호는 1만 km 이상 떨어진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개발이 됩니다. 이때 첸 박사는 하나의 로켓을 두 가지 용도로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둥펑 4호를 개량해서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체인 창정 1호를 개발하고 둥펑 5호는 차세대 우주 발사체인 창정 2호로 활용하는 식입니다. 결국 중국은 1971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탄도 시험 비행에 나선 데 이어서 1980년 전 사거리 비행 시험을 마무리합니다. 당시 9,000km 시험 비행에 비행 오차는 250m에 불과했고 개량형인 둥펑 5호 갑은 사거리 15,000km에 탄착 오차가 500m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1970년 2월 인공위성 오스미를 먼저 발사를 했습니다. 중국은 두 달 늦은 1970년 4월 둥펑 4호를 개량한 창정 1호에 두 개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인공위성 이름 둥팡홍은 당시 마오쩌둥의 창가 둥팡홍에서 딴 것입니다. 소련 최초 인공위성이 간단한 구호 송신에 그쳤다면 둥팡홍 노래를 지구로 송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중국 우주의 날이 바로 둥팡홍이 발사된 4월 24일입니다. 사실 중국의 위성 발사가 일본보다 늦은 원인 중 하나는 1966년 시작된 문화 대혁명입니다. 중국 과학원에도 과학자들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많이 붙었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파가 집단 공격을 받습니다. 첸 박사 자신도 유학파인데다가 첸 박사의 부친은 국민당 정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만약 총리가 첸 박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중국 우주 개발이 한참 퇴보할 수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첸 박사는 인공위성 발사가 일본에 뒤처진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자아 비판을 했을 정도입니다. 로켓 개발 경쟁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토대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중국 역시 냉전시대 둥펑 4호와 5호를 우주 발사체로 개량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대한민국 우주 개발 계획도 대폭 확대가 됩니다. 액체 로켓 기술을 얻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선택도 합니다. 현재 중국의 우주 개발 기술 수준은 세계 정상권입니다. 2004년부터 중국은 달 탐사 계획인 창어 공정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입니다. 무인 우주 탐사선 창어 1호와 2호는 달 표면 촬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창어 3호부터는 달 표면에 착륙을 합니다. 2020년 창어 5호는 약 2kg의 달 지질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습니다. 2024년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까지 성공합니다. 창어 8호는 달에서 채소 재배가 가능한지 연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추진하는 달 과학기지는 달 궤도 정거장과 과학 연구 능력을 갖춘 허브를 만든다는 일정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도 성공했습니다. 태넌 1호는 2020년 창정 5호 로켓에 실려 2021년 2월 화성 궤도에 안착합니다. 또 화성 탐사 로봇 주릉을 무사히 화성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시켰습니다. 중국의 우주과학 기술은 전폭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과 실패에도 위축되지 않는 전문가 집단의 헌신이 바탕입니다. 현재 중국 우주산업 종사자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급 과학자도 수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여 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산업을 다루는 공공기관은 보직 순환과 임기제로 핵심 부서 책임자들이 너무 빨리 교체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주 예산은 중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2년 중국은 19조 원, 일본은 6조 원을 우주개발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한국은 8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서 개청했습니다.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나사 출신의 존 리입니다. 그의 연봉은 2억 5천만 원으로 직속 상관인 우주항공청장보다 1억 원 정도 많고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첸 박사나 또는 미국의 우주산업 아버지라고 불리는 폰 브라운 같은 영웅들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올해 다시 복귀를 하는 이런 행정으로는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우주 개발 계획, 그에 따른 예산 지원, 그리고 민간의 창의력이 수레바퀴의 양바퀴처럼 나아갈 때만 대한민국도 우주과학기술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